우리 첫 번째 발제는 우리 역사학자이시기도 하고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친일 인명사전 편찬위원장으로도 또 세문안교회 우리 공로장로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한성대 전 총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윤경로 교수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 발제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우리 역사적 관점에서 본 뉴라이트 사관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중요한 우리가 발제이고 또 강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본 발표를 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한신대에서 이제 목사님이 되실 분들이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 무슨 특강을 오리엔테이션 비슷한 걸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얘기했던 걸 좀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모임이 이게 신앙 고백 모임이라고 하는데 제가 참 예수 믿고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컨페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역사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저한테 역사는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자랑스러움과 나의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혹시 성서가 그런 거 아닐까? 구약도 신약도.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말을 제가 참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아마 시무장로 때 이제 돌아가면서 장로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고백한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용어를 아마 내가 처음 쓰지 않았는가, 세문안교회 안에서는. 여하튼 고백이라는 이 고백 모임이라고 해서 제가 새삼스럽게 이 고해성사, 이 컨페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참 이 모임의 이름을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사회자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12.3 내란이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끝났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느낌들이 다 있고 생각들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기독교가 이 차제에 참으로 새롭게 좀 반성도 하고 고백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을까, 또 내적으로 좀 자기 결단도 좀 하고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왜 1세기 남짓 뿐이 안 된 우리 짧은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급성장한 것까지는 좋은데 왜 이렇게 세속적으로 타락했을까? 적어도 우리의 선배, 그 위에 선배, 그러니까 1대, 2대까지의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은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국교회가 이런 모양이 됐을까? 여기에 첫째 원인은 우리의 1세대 기독교를 처음 받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1세대들은 기본적인 그 토양에 신앙 이전에, 기독교 신앙 이전에 불교와 유교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불교적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거와 아울러 유교적인 그런 윤리관이 밑에 깔려 있었고,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윤리의식이 철저하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육자들이나 한국 교회가 그런 유교적인 뭐 하나 예를 들면 뭐 수호지심이니 측은지심이니 이런 거 여러분들 지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무슨 뭘 좀 잘못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너 그런 일 하고도 부끄럽지 않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지금. 하여튼 출세만 하면 되고, 교회를 크게만 지면 되고, 뭐 하여튼 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윤리성이 없어요. 도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하나의 그 시대 정신이자 참 국민적인 종교를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그 첫 세대의 인물들은 그런 유교적인 바탕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 걸 누가 가르치기를 합니까? 그걸 강조를 합니까? 이런 게 없어요. 다 이 소위 말하는 매머니즘, 물신주의에다 교회 크게 짓고 교인 많고 교세 커지고 어떻게 전광훈 같은 사람이 도대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이제는 뭐 세상을 막 좌지우지하는 이 밑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그 좋은 전통들 참으로 수호지심이 없잖아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초기에 여러분들 알면 길선주, 양전백, 한석진, 이승훈, 남강로, 뭐 이상재, 함석헌, 김교신 이런 분들 기본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다 유교적인 그런 그 베이스가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런 속에 복음을 받아서 그들에게는 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의 정신을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아까 이랬는데 오늘날 그것이 다 깨져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주 핵심 중에 하나가 만인제사장설 아닙니까? 지금 여기 대부분이 목사님들이신 것 같은데 우리 개신교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만인제사장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기도하고 내가 제사장이다. 근데 그런 거 교회에서 가르칩니까? 다 목사님들이 제사장 노릇만 하려고 그러고 평신도들은 다 그냥 나의 양으로만 여기는 이런 목사들이 잘못된 시각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를 우매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개교의 중심, 무슨 사업하듯이 교회를 운영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성, 윤석열만 욕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 그리고 그거를 지지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는 우리 기독교가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1907년 대부흥운동 얘기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다 얘기하는데 그거 부흥운동이 아닙니다. 각성운동이에요. 더 나이브하게 얘기하면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아, 내가 교회 돈을 떠먹었다. 내가 무슨 뭐 잘못했다. 이런 걸 잘 회개한 게 그게 1903년 원산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선교사도 그렇게 자복을 했고 거기 장로들도 자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회개운동이 결국은 부흥운동으로 연결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사에서 그걸 대부흥운동이라고 가리키고 그렇게 배우는데 그게 그냥 다 부흥회. 옛날에 부흥회라는 말 안 썼습니다. 사경회라는 게 뭐예요? 성경을 이잡듯이 하나하나 팍팍. 이번 7월 며칠부터는 금강산에서 요한복음 가지고 사경회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 요한복음만 가지고 철저하게 읽는 거예요. 근데 요새 그렇게 합니까? 부흥회 그냥
형식적으로 일주일 동안 뭐 이름 있는 걸 목사 불러다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걸 찾아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다 잃어가는 것. 그 다음에 나는 오늘 다들 목사님이시고 다 큰 교회를 또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은 제가 그날 한신대에서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 후보생들이라고 하니까 이미 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결혼하지 않을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왜 승려들이 결혼을 안 했고 왜 신부들이 결혼을 못하게 했을까? 그거 다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루터가 정교교회 할 땐 이 신부들이 성자리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자연의 욕구고 하나님의 뜻인데 왜 결혼을 안 하게 하느냐. 뭐 루터가 정교교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뭐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목사들이 결혼하고 처자식을 두면서부터 이 교회가 이 모양이 되지 않았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적어도 성직자가 되려고 하면, 요번에 우리 얼마 전에 며칠 전 우리 교황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전 재산이 $100라고 했던가요? 신부들이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가정을 안 가졌기 때문에, 처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심각하게 앞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네. 결혼을 해서 처자식을 가지면 와이프까지는 넘어가도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동물적인 거예요. 동물들 얼마나 자식을 다 사랑합니까? 그런 것도 이번 윤석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자성을 해봐야 되지 않냐, 고백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교회라는 게 하나님의 집인데 이게 언제부턴가 이게 목사님의 이 설립자의 교회를 세운 게 주인같이, 그러니까 무슨 이 기업체 회장이나 사장이나 기업주하고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세웠으니 내가 하고 내 자식한테 내가 물려주는데 뭐 이게 잘못이냐?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 가톨릭같이 목회를, 순회 목회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한 5년 단위 정도로 순회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학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신학계 교육 커리큘럼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만 가르쳐가지고는 안 돼요. 한국적 목사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한국적 목사를 만들려면, 교육자를 만들면 한국의 역사를 가르쳐야죠.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와 역사와 가치관을 우리가 이런 이 지정학적인 이런 위치에서 이만한 나라로 지금까지 이 독자적인 독립된 나라를 지킬 때는 우리가 엄청난 우리만이 갖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5,000년 동안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는 우리의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독특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걸 모르고 성경만 가지고 한국을 복음화하고 한국적인 기독교를 만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서 한국사 가르칩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태정태세 문단서식의 그런 주입식 교육 그걸로서 그냥, 그건 지금 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외교관, 특히 외교관들, 법조인들, 정치인들 다 마찬가지. 우리 문화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거에 베이직을 우리 가르치질 않아. 그냥 암기만 시키고
그래서 신학대학에서도 이 커리큘럼도 앞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등등 이번 윤석열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정말 윤석열이가 그 사람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탓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탓하기 이전에 이런 기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했는데 요거는 제가 쭉 읽으면서 제가 완전하게 원고문을 썼으니까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금 역사 문제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건국절 논쟁으로 야기된 뉴라이트의 재등장으로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놓고 왜 이토록 논쟁이 거듭될까? 이는 한마디로 역사를 어떤 관점과 시각에서 볼 것인가라는 사관 문제와 직결됩니다. 역사를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마치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도 같기에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는 점과 점의 연결을 선이라 합니다. 이 선을 역사선이라고 해봅시다. 이 역사선은 수학적인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과는 사뭇 다릅니다. 역사선상에 오를 수 있는 점들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역사선상의 점들은 수많은 과거의 사실, 팩트 가운데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은 사실, 같은 사실이지만은 그건 히스토리컬 팩트 만이 역사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문익점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가 고려말 원나라에서 목화실을 붓대 속에 넣어 국내에 전해왔던 정도입니다. 그 밖에 문익점에 관해 우리는 아는 것이 별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에서는 특정한 인물의 개인적 상해 모두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문익점의 전 상해와 연관된 여러 사실들, 팩트들 가운데가 있지만은 역사에 주목되는 바는 그가 목화실을 전래해왔다는 그 점만을 히스토리컬 팩트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본다면 로마 공화정 말기 율리어스 시저의 루비콘강 도하를 역사적 사건으로 주목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루비콘강을 건넜지만 시저의 도하만을 역사적 사실로 기술할 뿐입니다. 요컨대 역사는 과거 인류사에 있었던 수많은 사실, 팩트 가운데 사건과 인물 가운데 의미를 부여받은 사실, 이걸 meaning of event, 히스토리컬 팩트죠. 많이 역사선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의미를 부여받은 과거의 사실만을 추려 기술하는 이들을 역사가라고 합니다. 즉 당대 사가에 의해 여러 사실 가운데 의미를 부여받은 사실만이 역사선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역사가의 사안, 역사를 보는 안목이죠. 사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역사가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역사선상에 오를 수도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결국 역사를 어떤 관점과 시각에서 볼 것인가라고 귀결됩니다. 이를 가리켜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관은 역사가의 당대 시대 인식, 곧 당시대의 정치, 사회적 조건, 문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를 자연의 도전에 대한 인간의 응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로이센의 역사 철학자 프리드리 헤겔은 역사란 절대정신이 변증법자로 자기별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에드워드 칸은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에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의 역사가와 과거의 사실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했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 역사학자 베네트 크로체는 과거의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표적 민족사관자인 단재 신채호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정의하였는가 하면 최근의 역사가로 활동한 여사 강만길 선생은 역사는 인류의 이상을 실행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역사는 역사가의 당대 현실 인식과 자신의 역사의식에 따라 그 정의를 달리합니다. 만일 토이미가 한국인으로서 일제시대에 살았다면 그의 역사 정의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 가가 고대나 봉건시대 역사가였다면 역사를 대화로 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단지의 신채호 역시 일제에 맞선 항일 독립투쟁에서 투쟁에 투신했던 역사가 아니었다면 그의 투쟁사관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관은 시대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 정의와 개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객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 서술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는 과거의 사실 그 자체가 어떠했는가, vs 아이겐텐 개베센 바라고 하는 유명한 명제죠. 매우 중시합니다. 이를 흔히 실증사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실증사학은 19세기 유럽, 특히 독일의 레오폴드 랑케에 의해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이보다 훨씬 전에 역사 기술의 객관성을 매우 중시했음을 주목할 만합니다. 즉 동양에서는 고대사로부터 역사를 역사사자죠. 사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록한 사람을 사관이라고 했고 기술에 사용된 사례를 사차라고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와 김부식의 삼국 사기에서 사용된 이 사자의 본래 글자 모양은 가운데 중자의 손수자를 합힌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이 상형문자 모양이 암시하듯 역사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손에 의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다시 말해 주관성을 배제한 객관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는 뜻이 오로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연설명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역사는 시대에 따라 새롭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 서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앞의 역사선 비유에서 보듯 수많은 사건과 인물 가운데 역사 선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역사가의 가치 판단에 의한 선별된 사실일 뿐입니다. 따라서 선별된 사실에는 이미 역사가의 주관성이 투영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시대의 변천과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과거 사실 그 자체를 있었던 그대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며 역사 기술의 궁극적인 목적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과거의 그것이 현재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당대 역사 인식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과거의 소극적인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던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변천과 역사 인식의 변화에 따라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연의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례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평가 변화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동학냉이라고 치겠습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까지도 이 동학 70년대까지 60년 70년까지도 동학난이라고 했죠. 난이라고. 그러나 오늘 동학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 부르죠. 지금 다 동학혁명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즉 난에서 혁명으로 그 의미가 크게 제고된 것입니다. 비록 거사는 실패했으나 그 시대에 우리 민족이 풀어나가야 할 역사적 과제였던 반봉건과 반침략이라는 당대 극복해야 했던 역사적 과제를 온몸으로 실천에 옮겼다는 점에 주목하여 운동을 넘어 혁명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이렇듯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동일한 사건도 새롭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크로체가 모든 과거의 역사는 현대사라고 정의한 것도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종 임금에 대한 장시의 훈정음을 한글 창제를 매우 자랑스러워 삼습니다. 한글 창제로 우리의 한 민족이 뛰어난 문화민족임이 세월이 더해갈수록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한글이 지닌 문화적 독창성과 과학성만이 아닙니다. 한글 창제의 목적이 담긴 훈민정음 언해 서문에 글자가 없어 자기 뜻을 펴고 싶어도 펼 수 없는 백성들을 어여삐 여긴 애민사상에서 비롯돼야 하는 점 또한 다른 언어 창제에서 찾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된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 전혀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즉 한글 창제의 목적이 백성을 어여삐 여긴 애민사상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통치술의 한 방안이었다는 전혀 다른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15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백성들을 문자권 밖에 놓고 통치하는 것과 문자권 안으로 끌어들여 통치하는 문제를 놓고 어느 쪽이 통치에 대해 효과적이겠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한글 창제의 배경과 목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성혁명인 조선 왕조의 정당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글을 창제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전혀 다른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거의 하나로 처음 한글을 펴낸 책이 용비어천가인데 이 내용을 보면
한글 창제의 목적은 뿌리 깊은 남간 바람의 아니면서로 시작합니다. 이 점에 주목해보면 한글 창제의 목적이 애민사상이 아니라 조선 왕조라는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일반 백성들에게 넓게 인식시키고 교육하려는 의도와 목적에서 비롯되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글 창제의 목적이 자기 뜻을 펴지 못하는 백성들을 어여삐 여긴 애민사상에서만 비롯되었다면 한글로 제작된 첫 책자가 조선 왕조의 정당성을 교육하는 용비어창가 외에도 일반 백성들의 권리와 권익을 위한 책자도 함께 간행되어야 옳지 않았을까라는 현재적 입장에서 한글 창제의 목적을 제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역사란 현재 입장에서 늘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사과는 시대의 상황 및 당대 시대의 인식과 역사 의식에 따라 과거의 사실들이 역사적 사실로 기술되는 과정에서 주관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후손하는 뉴라이트 측의 반일 종족주의 주장도 이러한 범주에서 왜곡된 역사 인식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뉴라이트 역사가는 식민지사관의 아류다. 제가 너무 빨리 읽나요? 시간을 마치려니까. 반일 종족주의 주장하는 뉴라이트 측의 역사가는 일제가 왜곡 주장해온 식민지사관의 한 아류라 할 수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배 이데올로기와 식민사관의 논리와 수단으로 출발한 식민사관의 실체는 무엇일까? 요약하면 소위 반도사관에 입각한 지정학적 숙명론과 사대주의 사관의 전제로 한 당파성과 역사 발전의 정체론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즉 우리 한민족은 지정학적 위치로 고래로부터 옛날부터 대륙에 예속된 반도국가로 중국의 사대주의에 예속되었으며 안으로 붕당 정치 등으로 역사 발전이 정체되었다는 사관입니다. 이러한 식민사관의 대표적 사례로 일선동조론과 임나일본무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민사관의 이론과 작업은 동경제국대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86년 일본 동경제국대학이 출범하고 이어 그 사학과가 동경제대 안에 창설되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1890년대부터 조선사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1880년 광도태양 비문이 발굴된 후 그 비문을 탁본한 일본 장교 그 오가와 타케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탁본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이걸 연구해가지고 임나일본설을 이제 그 임나일본설과 일선동조론을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또 하면 길어지니까 거기 좀 빼고요. 일본은 1868년 명치 유신 이후에 1904년 러일 전쟁 때까지 특히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저수를 이때 이미 31종이나 냈습니다. 역사적 실증과 이론 정립에 많은 문제점과 허점이 많았지만 고증학적인 반문론을 채용하는 듯 근대적 역사연구 방문론을 차용하며 식민사관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요컨대 일본이 획책한 식민사관의 목적은 조선 통치와 조선 병합을 정당하기 위한 왜곡된 역사와 작업을 획책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식민사관은 25년 청도 부산하에 조선사 편수회가 설립된 이후 보다 집요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사 편수에서 펴낸 조선사는 전 37권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거를 뭐 대학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지금 금서로 이 정부 안에서 출간을 못하게 해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얘기하면 기니까 빼겠습니다. 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유수대학에 신설된 사학과의 초대 교수들은 대개 다 이 조선사 편수회의 편수관 내지 편수원을 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해방이 되면서 서울대학을 비롯한 유수대학의 다 사학과의 교수들이 됩니다. 최남선, 이병도, 신석고, 이성근 이런 분들이 다 이제 했고 저는 이제 이분들의 직접 배운 분도 있고 그 다음 그분들의 제자분의 이제 네가 그 배웠던. 한국 역사학계 식민사관에 관한 학술적 언급의 비판은 60년대 비로소 시작됩니다. 61년 한국 사학자 이희백 교수가 국사실론 서문에 일제시대 어용 사가들의 식민사관을 비판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교수 등이 적시한 식민사관은 일제의 한국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역사학이었다고 규정했음. 이어 식민사관은 일제 식민 통치기간 율기차게 추진된 항일민족운동의 성장을 가로막으려는 식민정책의 일환이 식민사관의 핵심이었던 점도 적시했습니다. 이렇듯 식민사관은 일제 식민 지배 전 기간에 걸쳐 더욱 교묘하게 분장되어 한국사를 크게 왜곡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식민지 지배의 이데올로기와 식민화 획책의 수단과 이를 정당화된 논리 제공한 것이 식민사관의 성격이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족사관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상에서 보도 식민사관은 장기간에 걸쳐 일제 식민 통치 논리에 집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민족사관은 개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컨대 한국 고대사 연구에 집중한 단재 신채호를 먼저 꼽을 수 있는데, 대한매일신보 논술기자 출신인 그는 한민족의 국난 극복의 영웅들, 예컨대 을지문덕, 이순신, 최영 등 민족사적 영웅들의 전기와 1908년 대한매일신보의 독사실론을 연재하여 중화주의적인 사주의 사관과 일제식민사관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0년대 중국으로 망명한 후 간도, 이건 좀 빼겠습니다. 1917년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주자 이에 참여했으나 대통령 이승만이 미국의 위임 통치안을 청원하자 이에 반대하여 임정을 떠난 후 아나키즘으로 수용, 23년 1월 의열단 김원봉에 의해 의뢰받아 조선혁명선언을 발표하면서 임정의 외교론과 주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24년 조선한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문화사 등을 통해 중화주의적 유교사관으로 왜곡된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사상과 동시에 한민족의 광역이 간도와 만주 일대를 파문하실 듯 받겠습니다. 그 대목에서 하나만 부연하면 우리 지금 현재 역사학계에 특히 고대사 부분이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근대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대사는 후배들이나 학자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재하사학자들과도 좀 얘기를 나눠라.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한번 기득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특히 학계. 저도 평생 대학에만 있었지만은 좀 자학적인 표현을 하면은 교수라는 사람들은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뺏기면 자기는 다 뺏긴다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그게 타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단재 신청호나 배감 바가지나 이런 분들은 발로 뛰면서 정말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실증적인 연구를 못했죠. 그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의식은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이게 중국의 문이 열리고 러시아가 문이 열리고 그래서 이제 다 중국 당한도 다 읽어보고 거기서 다 북경대학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모스크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는데도 학계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기득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제자, 그 사람. 그리고 그 길로 안 가면 교수가 안 되니까. 하여튼 참 노수 침뱉기 시키지만은 참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참 통탄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그 얘기는 민족사관은 현재도 진행 중이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쭉 그렇게 썼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좀 너무 전문적인 얘기니까 다 빼고 이 밖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밖에 일제 식민사관 핵심 중 하나인 역사 발전의 정체론,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정체성론에 대한 인류의 역사 진행은 이제 보통 고대, 중세, 근대로 지적으로 발전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세 봉건 사회가 없이 중세 19세기까지 고대 사회가 지속되었다는 이런 이론이에요. 이거는 우리 요새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 중에 역사에 제일 관심 갖고 많은 업적을 낸 분이 호모비 헐버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 양반도 이걸 극복을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30년대 1930년대 우리나라의 이 사회주의 운동이 이게 이제 들어오면서 이 막스의 사회주의 사관이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백남원, 이초원, 김태준 이런 진보적 사회경제사학자들이 들어오면서 식민지 사관을 반동사학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실학에서부터 자본주의 맹화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점점 발전해 나갔다는 것을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이기백, 천관호 우리 남쪽에는 김영서, 윤병석, 강만길 뭐 이런 분들에 의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도 미완의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론에 되겠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본 뉴라이트. 지난해 24년 8월 10일 광복절 행사는 두 쪽이 났습니다.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자격 미달자를 독립기념관의 관장에 임명한 것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이 사단으로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건국절 논쟁이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무리를 일으켰던 건국절 논쟁이 다시 정치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잠복했던 건국절 주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지켜진 이유는 왜일까요? 건국절 논쟁의 요지는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48년 8월 15일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 헌법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뉴라이트 쪽도 익히 알면서도 왜 48년 8월 15일을 굳이 건국절 논쟁을 하는가? 그 저희가 무엇일까? 건국절 논쟁을 익힌 근원지가 바로 뉴라이트 측입니다. 뉴라이트라는 뜻은 신보수 우파로 2000년대 초반 등장합니다. 1990년대 초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권이 이제 붕괴하자 1980년대까지 군부 독재 항거하며 세차게 불던 NLPD 계열의 진보적 운동론자들이 운동을 주장하며 사회주의 이념에 경도되었던 일군의 진보적인 지식인들 사이에 일대 사상적 이념적 전환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 인물과 기관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안병직 교수와 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1987년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결성됩니다. 이 연구소 설립 취지와 입장은 한마디로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말하자면 한국의 근대화는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해 수혜를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전부터 뉴라이트 측은 식민지 근대화론과 더불어 강제 동원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까지 공개적으로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정치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 변동과 이념적 대전환기에 때마침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110층 그 WTC죠.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오사마 빈 라덴을 중심으로 한 국제 테러단이 알카에다의 자살 테러로 무너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9.11 대테러 사건은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해 당사국인 미국 부시 정권은 곧 힘이 바로 정의라는 네오콘을 중심으로 이 테러 집단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반경을 가했습니다. 익히 아는 대로 해방 이후 특히 6.25 전쟁 이후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된 분단 시대에 접어든 이후 반공 멸공주의가 1990년 말까지 남한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뉴라이트 측은 50년여 동안 남한 전국의 이데올로기였던 반공 멸공주의를 올드라이트라고 하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보수 이념으로 뉴라이트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부터 안병직 교수의 제자 이영훈이 이승만 학당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국보로 삼고 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뉴라이트의 주장은 담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2019년 국내와 일본에서 출간했어요. 이 책의 주된 주요 내용의 요지는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적극 옹호하는 한편 특히 독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볼 학술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등 파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우선 책 제목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제목이 무척 거슬립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한국의 사회가 일본에 대해 이성적이 아닌 감정적이라면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며 일종의 천박한 비합리적 종족주의라고 매도하며 비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이유와 근거를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예컨대 일제강점기 쌀 수탈은 수출, 이게 지금 저 한국중앙연구원 정문현 원장인 사람이 이제 수출이라고 얘기했고, 조선인의 강제동원은 신화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 책 대표 저자인 이영우는 도입 부분에서 한국의 거짓말 문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는 망언까지 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역사학계의 주장을 감정적 민족주의 라고 매도하면서 정제되지 않은 통계 지표 수치 등을 근거로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영훈의 주장은 소설가 조정래의 아랑에 대한 비판을 시작합니다. 뉴라이트 측 기관지인 시대정지 2007년 여름호야에 만경 평야가 일본인에게 수탈당한 것으로 묘사한 아리랑 내용이 허구라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러한 비판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역사 사실이 아님이 곧 밝혀졌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동기인 충남대학교 경제학자 허수열 교수, 이 양반한테 직접 현장에 가서 내 설명을 다 들었는데, 허수열 교수가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분의 최고 전문가인 허 교수는 일찍이 국가기록원에 소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밝혔습니다. 이 허수열 교수나 이영훈 교수나 다 이 안병욱 교수의 제자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제자인데, 이제 결국 그 허수열 교수는 그냥 지방대학에 있고, 그 얘기 그만. 다른 한편 뉴라이트 측이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서구 열강의 식민지 쟁탈 시대에 등장했던 식민지 시해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15세기 서구 대항해 시대 이후 기독교 전파 등을 명분으로 동양 사회를 야만적 사회로 규정하고 기독교 사회로 개종시켜야 한다는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 침략 논리와 맥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즉 서구 제국주의 식민 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침략, 수탈, 차별,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 등 서구적 근대화, 이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웨스터나이즈 하는 거였거든요. 웨스터나이즈. 지금 이거에 대해서 비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서구적 근대화의 한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는 한마디로 자신의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포기한 망국적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민족과 국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자본주의라는 주장 또한 큰 문제입니다. 즉 일제강점기에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던 주요 요인이 자본주의 도입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논리와 주장대로라면 독립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단체와 독립운동가들은 한국 내 자본주의 성장을 방해한 세력이 되고 맙니다. 한국 뉴라이트의 대표인 안병직 교수가 독립운동가 김구가 무엇을 했는가, 한국 역사 발전과 근대화에 무엇을 기여했는가, 학교를 세웠나, 공장을 세웠나, 철도를 놓았냐, 이렇게 했다고. 말하자면 일제강점기 조선 기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식민자본주의 주체는 일본 정부 곧 총독부와 일본 기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한국 경제를 식민지 근대화 논리에 따라 일제 당국이 제시한 수치와 통계만으로 재단하는 것은 본질과 특징을 호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식민 지배와 민족 차별이라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즉 일제의 경제 수탈은 일제의 필요에 따라 일본 자본이 개발을 명분으로 한국 경제를 수탈한 식민지 경제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개발 주체와 목적, 성과의 귀결, 한반도 경제와 산업 연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식민지 경제 성장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듯 뉴라이트 측은 정치되지 않은 허접한 수치와 통계 등을 근거로 식민지 경제 성장론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혀진 바 일제강점기는 국내 총생산 GDP 개념이나 측정 방법 등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쭉 내려가면 그 나중에 참고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밖에도 일제에 의해 한국이 근대화되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근대사회 개념과 전제로 볼 때 자본주의, 대개 이제 근대사회라는 건 자본주의의 도입, 두 번째는 주권국가 성립, 세 번째는 개인의 자유 등을 꼽는데 이 세 가지 개념 중 일제 식민지 조선에서 가능한 것이 하나도 있었는가? 국권과 주권이 상실된 상황에서 진정한 자본주의 도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민족의 차별이 제도화된 식민지하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 또한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즉 조선인에게는 의미교육도 참정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학교, 소학교, 보통학교 교육이 차별화되었고 언론, 출판, 집사, 결사의 자유는 물론 조선말도 자유롭게 쓸 수 없었습니다. 조선인 기업 활동 또한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친일파 조선인들까지도 일본인에게 쏠린 시장과 금융의 민족 차별 환경에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제약과 차별 등에 주목할 때 45년 해방군간 식민지 조선에 남은 것은 중국 침략을 위해 부설했던 철도 부설과 약간의 사업체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듯 식민지 근대화로는 역사적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자존감을 포기한 자학적 역사학이 아닌가. 저는 이걸 갖다 뭐라고 썼더라. 예, 하여튼 그 마름 종족주의라는 말을 내가 썼는데, 옛날에 여러분들 마름이라는 말 아세요? 그 아주 마름이 더 나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소작인들한테 마름하면서 대지주는 서울에 살고 지방에 마름으로 내려가서 우리 소작인들, 우리 조선인들 그렇게 그게 다 조선인들 그렇게. 뉴라이트를 언급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지원금을 받았다는 점도 이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히 아는 바 뉴라이트 대부인 안병직 교수는 80년대 중반 일본 도요타 재단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한국 경제 발전에 관한 역사적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 일본 본인이 앞서 주장했던 식민지 반봉건주의론, 식민지 반봉건 식반론이라고 그래요. 보통 식반론. 이거에 아주 굉장히 앞서갔던 그런 진보적인 학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기원을 일본의 식민지 근대성에서 그렸는데 찾았습니다. 어떠한 요인과 원인으로 이렇듯 평생을 생명과 같이 연기해오던 자신의 학문적 이론과 논리를 저버리고 정반대 입장으로 급선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급선회시키고 회전시켰을까? 그의 제자 이영훈 또한 도요타 재단의 지원을 받아 근대 조선의 수의조합 연구를 수행하면서 그 이전까지 주장해왔던 좌파 이론과 결별했습니다. 마치 미국의 포드 재단이나 록펠러 재단의 서유럽과 제3세계의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연구 지원비를 지원했던 그 수법을 일본 또한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닐까. 본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단 1원도 손해난 것에 투자하는 법이 없다고 그래요. 이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 아닌가. 이뿐만이 아니라 일본 전쟁 범죄 A급 전범자인 사사카 요이치의 아들인 사사카 요헤이, 이 사사카 요헤이 돈이 한국 대학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사카 평화재단이 연세대를 비롯한 한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아시아연금기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안보 제1차장 김태효가 자금 한일 문제가 언급되면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하여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공개적 발언에서 그의 친일적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스스로 일본의 밀정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김태효 같은 자는 한마디로 마름형 친일파에 해당한다 해도 과히 지나쳐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일본 수상 낙하선의 야스히로부터 상을 받았다는 야스히로 상을 받았다고 하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뉴라이트 측이 왜 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절로 그토록 집요하게 주장하는 정치적 목적이 무엇이냐? 그 이유는 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광복절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라이트에서는 이러한 광복절과 달리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 곧 대한민국이 건국한 날로 정하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국보로 삼자고 합니다. 이런 주장에는 음흉한 정치적 목적이 있습니다. 45년 해방되었으나 곧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점령했습니다. 이후 미군정 치하 3년 기간에 남한에서는 과거 일제 치하에서 7일 부역했던 자들이 다시 요직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해방공원에 줄기차게 남북 분단을 막기 위한 좌우합작 운동을 추진했던 우리 몽양 여운형, 여운이 하와드에서 7년 7월에 또 백범이 안두희에게 암살당하는 등 해방정국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듯 해방정국은 매우 혼란 가운데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라고 그러죠. 반민특위까지 강제 해산당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48년 10월 초대의회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제정, 49년 1월부터 반민족 행위자 박흥식, 김현수, 이광수, 최남선 등등을 체포해 나섰습니다. 그러나 곧 반민특위 안에 공산당이 있다는 허위적인 악순전을 펼치는 가운데 악질적인 친일경찰 노독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노독수에 체포됐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있으면은 반민특위가 치안을 혼란하게 했으며 의원들 가운데 남노당 뿌락치 간첩이 있다고 하면서 반민특위 의원들을 구속하는 동시에 반민특위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이번 국회가 개원되고 저도 초대를 받아서 면을 갔습니다만은 이 반민특위 다시 하기로 이렇게 지금 결의를 했습니다. 이로써 해방 이후 반드시 결행했어야 했던 반민족 세력 청산은 무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말씀 드리면 결국 우리가 오늘날 이 모양인 것은 결국 역사 청산하지 못한 거예요. 일제시대 역사 청산을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유죄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반면 해방 이후 숨죽이고 있던 친일파 군상들이 바로 이 미 군정 3년 동안에 다시 다 일어난 거예요. 재등장하고 정부의 요직을 맡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역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즉 일제 치하에서 친일 매국에 앞장섰던 자들이 이승만을 국보로 내세우며 자신들의 신분 세탁에 나선 것입니다. 즉 45년 8월 15일에 해방되었으나 대한민국이 정식 건국한 것은 48년 15일로 이를 주도한 주체는 바로 미 군정이 새로운 나라 건설에 앞장선 우리 곧 누굽니까? 일제하에서 죽은 노릇을 했던 친일 군상들이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건국 훈장을 받는 거예요. 예. 일제시대 친했던 사람들이 다 건국 훈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역사하는 사람들이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듯 뉴라이트의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주장은 한마디로 음흉한 정적 목적, 다시 말해 반역사적 반민족적 친일 군상들이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로 둔갑시키는 그런 요절복통할 주장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매준말 이상에서 보듯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사관 문제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역사의 사실과 이를 역사화한 사실 그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시대 변천에 따라 그 의미와 평가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어떠한 시각과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역사 인식과 역사 해석이 다를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를 가리켜 사관이라고 합니다. 식민사관은 일제가 우리 조선을 자국의 식민화 혁책을 역사적으로 정당하기 위한 식민화 이데올로기였습니다. 따라서 민족사관은 일제 식민사관과의 부당성을 적시하며 우리 한민족의 고유성과 한민족의 역사적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정립을 위한 사관입니다. 18세기 이후 민족 단위의 국가들이 정립되면서 자국의 역사적 정체성 확보를 위한 민족과 국가들의 역사인식 곧 역사관을 중시했습니다. 사관의 출발은 과거의 기록과 자료의 과학적 검증을 통한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는 이 실증사학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19세기는 20세기 접어들어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이 전 지구적으로 휩쓸며 식민지 침략을 정당화하는 식민사관으로 왜곡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민족사관은 이러한 식민 침략을 정당화하는 식민사관 극복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민족사관은 이러한 식민 침략을 그러나 현재에도 엄밀한 의미에서 식민사관을 온전히 극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금 정치 사회적 문제로 회자되는 건국절 논쟁에서 보듯 향후 우리 사회를 견인해 나갈 적지 않은 지도층 인사들이 아직도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사관에 물젖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일원하고 현재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인들의 현재 인식과 역사 의식은 어디에 해당할까? 올곧은 기독교인들의 역사 인식과 진정한 의미의 신앙 고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작급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지켜주시네요, 우리 교수님께서. 예, 우리 김주영 목사님, 연동교회 위임 목사님이신데요. 김주영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그 윤명로 우리 교수님 하신 우리 이 발제에 대한 논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논찬 준비하려고 몇 번 읽었는데 다시 또
우리 총장님 통해서 읽으니까 새롭게 읽는 것 같습니다.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최근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초등학생들이. 그리고 그 반대에 있는 애들은 자기는 민주당 당원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우리 주일학교 상황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지난 3년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쳤고, 제가 준비한 논찬 19쪽 중간에 있는 거, 지난 3년이 그런 반민특위가 사상검증으로 공격을 받고 해체되는 상황을 저희가 3년 동안 경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윤경로 총장님께서 쓰신 글, 또 이 발제는 저희들에게 희망을 준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발제를 통해서 저희는 이 역사의 공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과 실제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한 이것이 역사의 논쟁 가운데 충분한 이해와 인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묵직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 뉴라이트 신민사관과 민족사관 사이의 현실적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고, 특별히 마지막 결론 부분에 처음에 또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신앙 고백, 있는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은 올곧은 기독교인들의 역사 의식과 진정한 의미의 신앙 고백이 어느 때보다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단단한 역사의 길을 저희들이 걷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질문은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질문에 또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내용에 또 갑자기 준비한 질문 1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4번째 단락에 제가 준비한 질문을 드리면, 먼저 우리 총장님은 여전히 논리와 과학의 미진함과 시대 논쟁 속에 학문적 응답이 부족한 뉴라이트의 신민사관에 대항하여 바른 대한민국사를 이끌어가기 위한 민족사관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족사관이 당시의 혁명적 사건이었던 동학운동, 우리 총장님 동학혁명 말씀하신 동학혁명을 우리 근대사적 시작점으로 역술하지만, 동일한 시기에 구태와 부정으로 가득했던 구한말 조선 사회를 실제로 변혁시켰던 서학, 기독교에 대한 의도적 간과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여쭙고 싶고, 이에 반대로 현재 뉴라이트 세력이 한국 기독교의 친미적이고 보수파적인 색깔을 덧칠해놓고 그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신민사관이 조금 방광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하여 민족사관은 한국 기독교사에 대한 뉴라이트의 왜곡된 평가와 해석에 객관적인 한국 형대사를 통전적으로 내놓지 못한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한국 근대사 안에, 근현대사 안에 서학이라고 하는 기독교사도 분명히 아주 긍정적인 부분으로 역사로 기록되어 있고 그 흔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족사관이 충분한 역사적 해석과 풀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수정된 민족사관이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또 다른 하나는 당연한 역사관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사관이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한국 현대사 속의 뉴라이트의 신민사관이 한국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도록 하고 있는지 참 그 이유가 궁금하다. 속된 표현으로 왜 이 신민사관이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먹히고 있는 것일까? 인용 그대로 하면 작년 김태호 제1차장이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공분을 샀는데, 국민의 66%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30%에 가까운 국민들이 문제없다라는 식의 답을 했다는 것을 좀 저는 충격을 받았거든요. 또한 각 역사기관의 뉴라이트 인사들을 임명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30%, 40%에 가까운 국민들은 여전히 문제의식이 없다,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이 친일에 가까운 국민이 정말 많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민족사관을 비롯한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의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역사학자들의 수고가 부족한 것인지, 반대로 뉴라이트와 친일 세력이 국민의 일상까지 침투하여 그들의 천박한 교육과 문화에 뭔가 마약 같은 매력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혹시 또 뜻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시면 얘기를 듣고 싶고요. 한 가지는 서두에 이제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저는 그 유교가 기반인 대학을 나왔습니다. 성균관 대학을 나왔는데 1년 동안 그 유학에 대해서 수업을 들었고, 그 유생들이 와서 이제 수업을 가르치는데, 이분들이 저희들 가르쳤던, 제가 배웠던 수업의 내용이 유학이 아니라 절반 이상은 기독교를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역사. 왜 그분들이 기독교 역사를 가르쳤냐면, 600년 역사의 조선 땅에 유학이 그렇게 융성해서 이 땅을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몇 년 사이에 그 600년 동안 기반을 다졌던 유교가 무너지고, 거의 대부분이, 물론 그 수치상으로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로 전환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유교는 이제 소수 종교, 한국의 소수 종교가 되었을 때, 지금 기독교가 왜 갑자기 유교가 망한 유교 이후에 기독교화된 한국 사회를 더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유교가 왜 망했는가를 계속 얘기해 주셨고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너무 저는 기독교인으로 관심이 많아서 그 교수님께 찾아가서 물어보면 그분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걸 너희들이 잘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교가 600년 동안 그렇게 융성했지만 단 몇 년 사이에 망했다면 기독교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우리 총장님께서 앞부분에 저희들이 1세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교와 불교에 자기를 성찰하고 윤리성을 가진 것을 가지고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단단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1세대들이 기독교의 뿌리를 한국 사회에 내렸다고 하시는데, 거기서 한 가지 더 저희들이 조금 더 성찰할 부분은 그런 유교나 불교가 그렇게 근현대사로 넘어올 때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이 그동안 구축해왔던 것들이 무너졌던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또 반성해가면서 갈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귀가 좀 어두워져서 제대로 우리 김지영 토론자께서 질문하신 게 한 세 가지 정도 맞죠? 그 첫 번째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기독교가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뭐죠? 그게 요지가? 그런데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족사관에서 그런 기독교의 초기 역사라든지 한국 역사를 나름 중요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것이 있지 않은가, 그 부분들에 대한 평가. 예. 첫 번째 건 그렇죠. 오늘은 이제 주제가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 한국의 근대화, 동양의 근대화를 우리가 보통 동양의 근대화를 한마디로 하면 웨스터나이즈라는 말을 씁니다. 서구화하는 것. 그러니까 동양의 중세 사회에 있었던 그런 동양 사회를 근대화시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니까 웨스터나이즈, 서구한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서구하는 그 도구가 뭐였냐? 통로가 뭐였냐? 그게 기독교였다. 여기 이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긍정적으로 다 우리가 받는 거고, 그러니까 웨스터나이즈라는 말을 써요. 근대화라는 게 뭐냐? 동양의 근대화는 결국 서구하는 것이 근대화였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제 이렇게 또 한 100년, 200년 지나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 원래 우리의 모습을 또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논리로서의 좀 이제 그러니까 동양의, 한국을 비롯한 동양의 근대화에 기독교가 또 서구 사회가 기여한 거는 그건 뭐 다 누구나 역사학자 다 인정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또 한 100년, 200년 이렇게 가다 보니 우리 거를 되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로 다시 이제 돌아간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라고 이제 얘기하신 거는 뉴라이트 얘기와 관련돼서, 뉴라이트가 이렇게 등장하게 된 거는 지금 제가 오늘 얘기에서는 이제 주로 역사 얘기만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에는 두 가지, 아까 제가 결국 우리가 식민화됐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식민 그런 걸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하고, 근데 그보다 더 가까운 역사적 주 원인은 민족이 분단됐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좀 풀어가야 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으로서 풀어가야 될 문제는 역사 문제와, 그러니까 과거의 그 식민지 사관, 이거를 극복하는 문제와 분단을 극복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와 정치 문제죠. 예. 근데 이 이제 뒤에 이 분단 문제를 잘못 얘기하면 우리는 용공주의니 무슨 뭐 빨갱이니 이런 얘기로 자꾸 몰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기독교는 이제 공산주의로부터 벗어나서 그걸 이제 피케소까지 내려온 분들이 주로 해왔기 때문에 북한에게 조금 무슨 북한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아주 그건 이상하게 보는데, 한국 교회가 저는 그거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절대 통일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비극을 가져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절대로 이걸 극복할 정도의 우리가 진짜 통큰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성숙한 모습을 갖지 않는 한은 통일은 또 다른 비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우리 세대의 통일을 안 주실지도 모르겠구나, 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저에게 묻는다면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건 평화입니다. 평화.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나서는 안 돼요. 옳고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여러분들 이번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셨죠? 우크라이나 보세요. 예.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뭐 금방 끝날 것 같지만 벌써 3년 됐어요. 그리고 결국 이게 강대국대 노름 속에 결국 희생되는 건 그 지역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남북 문제도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도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흡수 통일이니, 저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통일부라는 말을 없애자는 그런 얘기를 내가 하고 다닙니다. 통일이란 말은 하나가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어느 쪽이든 통일을 하나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엄청난 피 흘림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서로 소통하자. 서로 인정하자. 이미 우리는 1972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72년, 92년인가? 요새 자꾸 이제 헷갈려. 유엔에서 동시 가입했잖아요, 우리 남북이. 그게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국가지만은 북한도 저 국가예요. 다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과 일본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에? 그리고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오고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중추사라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 5년 전에 만들어서요.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을 추려서 중추사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성은 좀 없어요. 우리나라를 누가 중립화 시켜주겠어요? 중국이 해주겠어요? 미국이 해주겠어요? 일본이 해주겠어요? 그러나 외쳐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국가연합이 됐든 뭐 정부연합이 됐든 One Nation, Two State, 그게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전쟁이 나면 안 돼요. 하여튼 내가 볼 땐 평화,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나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제 전쟁은 옛날에 그런 전쟁하고 다르잖아요. 6.25 때 전쟁하고 다르잖아요.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납니다.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현재의 큰 문제는
이 식민지 상한을 극복하는 것과 동시에 분단 문제를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 편에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안목을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된다. 세 번째, 그 유학을 하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유학이 왜 망하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원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한 왕조가 500년을 갔어요.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중국에 그 많은 왕조가 있었지만 500년간 왕조 한 번도 없었어요, 중국이. 100년, 200년이 되게 다 끝났어요. 우리나라만 삼국시대 500년, 고려시대 500년, 조선시대 500년 갔어요. 조선시대 500년이라는 거는 이건 다른 서양 사회는 다 근대 사회로 넘어가던 시기에 우리는 500년을 중세 봉건 왕조가 됐고, 거기에 놓을 이론이 6.25였어. 그게 시대착오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진 층이 기득권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상당히 성숙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의 한국 기독교, 우리 세문안 교회를 비롯한 이 대형 교회들 기득권 내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은 그건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목사님들이 교육시켜야 돼요. 직접 내놓고 설교하기 어렵겠지만 어떻게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교인들이 성숙해야 돼. 영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역사의식도 성숙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왜 망했냐? 이거 유교 논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화당쟁 이거 다 읽었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사화당쟁이 있었어. 근데 그 사화당쟁이 왜 나쁩니까? 다 어디나 여가 있으면 야가 있고 다 분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서로들 잘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기득권 가지면은 영원히 그냥 할아버지 그 전부터 해서 500년 동안을 근대 사회로 다른 서양은 바뀌는데 우리는 그냥 유지하다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된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다. 옛날에는 500년쯤은 이제는 100년도 긴 거예요. 요새같이 얼마나 세상이 변합니까? 이럴 때 우리 기독교가 자기 개혁을, 자기 변신을 안 하면은 돌 맞는다. 교회 사회로부터 돌 맞고 역사로부터 돌 맞는다. 이런 의식을 목사님들이 가르쳐야, 우선 목사님들이 가르쳐야지 교인들이 금방 변하겠어요?